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법의 눈으로 현장을 파헤치고 그림 한 장으로 진실을 들여다본다. 사건 살롱. 정효진님께서 오늘 3부에 이상한 변호사 2분 나오시는 거죠?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상한 변호사 한 사람만 나옵니다. 네, 이상한 변호사가 2인데 1은 나오고 디아더는 어디 갔어. 네, 그래서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아주 정상적인 변호사 한 분 모셨어요. 허주현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누가 정상인지 소개를 해주셔야죠. 그건 뭐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런 분들 이건 다 해석하실 수 있으세요. 본인이 이상한 변호사일 수도 있잖아요, 김태현 변호사님. 원래 2가 나오는데 네.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2가 나오는데 1은 나왔고 디아더는 어디 갔다. 제가 할게요. 저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저 이상한 변호사 허지연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야, 네. 이래버리시면 이상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상한 사람인데. 사실 속이는 자세가 있는데. 분위기 좋아요. 네, 훈훈합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근데 아이템은 요새 스포츠 스타들이 대한민국에 나온 전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 월드 스타. 이게 다 가족의 문제로 조금 곤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 손축구 아카데미라는 곳이 있어요. 누가 하는 거냐? 월드 스타.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하고 그 친형인 손흥윤 수석 코치. 여기가 운영하는 손축구 아카데미에서 소속 유소년 선수에게 욕설과 체벌 등을 했다. 이런 혐의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하고 친형이 피소가 됐어요. 일단 고소를 당한 겁니다. 이제 춘천지검에서 수사를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일본의 전지훈련을 축구 아카데미에서 갔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지난 3월이었는데 경기에서 졌다고 이제 코치가 엎드리라고 해서 이제 엉덩이를 아이들을 때렸다라는 것이고요. 훈련 중에 실수했다는 이유로도 욕설도 했었고 또 숙소에서도 여러 차례 비슷한 폭행이 있었고 심지어 얼굴 구렛나룻이라고 하죠. 아이들이 이제 어쨌든 거기 잡아당기고 꿀밤을 때리고 이래서 이 학생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해외에서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지 생각하면 화가 난다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는 않기를 바란다고 고소를 한 겁니다. 이 한 명은 그러니까 직접 폭행이나 욕설을 했다는 당사자가 누구예요? 손흥정 감독하고 손흥민 선수의 친형이에요? 친형입니다. 손모 수석 코치인데요. 예. 이분이 이제 오키나와 전지훈련 당시에 피해 아이가 주장하는 그 코너킥 플래그 봉이라는 게 있어요. 플라스틱 봉인데 안에 비어 있는 그걸로 실제로 엉덩이를 가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 당사자거든요. 안이 비어 있는 플라스틱 봉. 네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이 피해 아동 측 주장에 따르면 이 훈련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팀을 나눠서 경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진 팀 아이들한테 그 중앙선하고 골대 사이를 반복해서 뛰게 하면서 20초 안에 못 들어오면은 맞는 거다 하고 그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들어와서 이 엎드려 뻗쳐를 시켜놓고 이 플라스틱 봉으로 이 허벅지 부분을 때려서 피멍이 들게 했다라는 것이 이제 피해 아동 측 주장인 거죠. 몇 살입니까 이 아동들은? 중학생으로 알고 중학생?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이게 축구 아카데미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냥 취미로 하는 친구들이 있고 정말 선수를 꿈꾸거나 현역 선수들이 이제 별도로 일정 사교육처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예요? 일본 전지훈련까지 갔던 걸로 봐서는 선수 아카데미 같아요. 그리고 지금 손 코치 손흥민 선수의 형이 때린 것이고요. 그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욕을 했다라는 겁니다. 심한 욕설을 너 이제 잘 해라 새끼야 또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하면 짐싸 집에 보낼 거야 새끼야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제 학생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피소는 고소장 그렇게 써 있겠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손흥정 감독 측의 입장은 뭡니까? 일단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완전히 엇갈리는 부분은 일단 거친 표현까지는 했다. 요거는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특정 아이를 겨냥해서 그 아이에게 욕설을 하거나 그 아이한테 짐 싸서 가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흥정 감독 측 변호사가 예시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손 감독이 평소에 거친 언사를 섞어서 아이들한테 훈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 부모님 비싼 돈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네 잘못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과정 중에 뭐 XX야 뭐야 너희 XX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도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뭐 근데 피해 아동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아동한테 겨냥을 해가지고 너 XXX야 너 어떻게 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이제 송 감독 측 주장이고요. 그리고 폭행 횟수와 정도도 지금 고소인 측 주장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체벌을 한 거 맞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학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사전에 혹독한 훈련을 하고 우리 경기에서 지면은 이렇게 체벌을 하겠다라는 동의를 다 받고 이걸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피멍이 들 정도로 한 아이를 굉장히 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폭행을 한다거나 이런 사실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심지어 전지훈련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 해외에 갔으니까 좀 들뜨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애들 좀 다 잡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라는 게 송 감독 측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송 감독 측 주장을 하나 보니까 훈련 중 체벌은 사전에 코치와 선수들 간 합의가 된 부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이건 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게 뭐 경기에서 졌으니까 벌받아 이런 게 아니라 훈련하다가 훈련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체력 훈련을 하고 마지막에 이거 뭐 20m 갔다 돌아오는데 20초 안에 못 끊으면 그 학생들은 맞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갔다 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실제로 못 들어온 학생들은 이제 맞았다는 거고, 근데 학생들은 말만 그렇게 하지 진짜 때릴지 몰랐어요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건 뭐야? 그러면은 우리 형법 총론에서 배웠던 피해자의 승낙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뭐 그러니까 상해랑 폭행 같은 경우에도 이 침해 행위에 대한 사전 승낙이 있다고 하면 이른 처벌이 면제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이론적으로? 그게 이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일단 뭐 사전에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거부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 그리고 부모의 동의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아이 당사자의 동의는 구별이 돼야 되는 것이고 훈육이나 엄격한 규율에 대해서는 동의했을지언정 만약에 피해 아동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런 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뭐 그리고 실제로 피멍이 들었다고 하면 그 수준의 이 폭행이나 상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 동의 자체가 윤리적이나 뭐 사회상규상 좀 위반하는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유효하지 않은 승낙이 될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양변. 네. 지금 뭐 합의금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양쪽이 합의금을 놓고도 좀 다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뭐 송 감독 측에서 이제 고소한 측 학생과 부모 측 입장은 송 감독 측에서 처음에 뭐 수천만 원 정도 합의를 하자, 거기에 기사화하는 거 막아달라, 처벌 불원서를 또 작성해달라, 축구협회에 징계 요구하는 것도 막아달라 이렇게 하면서 조건을 내면서 그래서 그 합의가 너무 까다롭고 해서 합의를 거절을 했더니 합의금 액수를 조금씩 올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의해달라고 자기들을 이제 오히려 그 압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홧김에 그럴 거면 5억 원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는데 거액을 처음부터 요구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송 감독 측은 또 반대 입장이에요. 송 감독 측은 학부형 측에서 아니 그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고 뭐 광고비며 이정료며 이 받는 돈이 얼만데 돈 아까운 거냐 이런 식의 얘기와 함께 돈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송 감독 측 아버지 손흥민 선수 아버지 입장 같은 경우는 이 일하고 일반적인 사건하고 손흥민 선수가 있다는 이유로 내 사건이 다를 게 뭐가 있냐. 우리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사건의 합의 범위 안에서만 합의를 해달라고 변호사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바람에 학부모 측에서 이제 원하는 액수가 아니라고 해서 합의가 종결됐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 피해 아동 측 주장에 따르면 손 감독이 제안했다는 기사화 금지, 처벌 불원서 작성, 축구협회 징계 요구 금지. 저 합의금에 대한 부대 조건을 요거 붙는 거잖아요. 네. 요 조건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는 합의의 손 감독 입장에서는 합의에 필요하고 충분한 중요한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보통 합의할 때 처벌 불원서 작성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손 감독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본인이 이제 학대의 고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나중에 처벌 수위까지 고려해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조기에 합의를 하는 이유가 결국엔 이게 외부에 알려져서 아들에게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신경을 쓰는 부분이 가장 큰 합의의 동력이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뭐 피해 아동 측 입장에서는 직접 사과도 안 하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와서 뭐 액수 얘기하고 조건 얘기하고 이게 불쾌했을 수는 있지만 손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합의 조건이었을 수 있죠. 거액의 합의금이 가면
부대 조건 이런 거 붙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 이런 뉴스를 들으실 때 이제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게 이런 합의에 당사자가 나서지는 않잖아요. 아마 양쪽 다 송 감독 측은 당연히 변호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예. 부모님 쪽에서도 아마 변호인이 선임돼 있을 거고 예. 변호인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게 갈등이 거기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변호인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본인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합의를 잘 이끌어내고 싶어 하는데 상대방의 그 조건이 전달이 되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 그쪽에서는 그런 것까지 요구한다면서 기분 나빠지는 경우가 그래서 저도 변호사인데 이런 말하기는 어렵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변호사가 끼는 바람에 감정적으로는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거 업무 비밀, 영업 비밀인데 방송을 위해 털어놓습니다. 야, 다음 주제 좀 보죠. 요거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친족 상도례. 일단 친족 상도례가 뭔지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친족상도례 쉽게 말하면 가족 간의 재산 범죄에서는 가족 안에서 해결을 하고 자체적으로 피해 회복을 해라. 왜냐하면 거기까지 국가가 나서서 처벌하게 되면 국가 형벌권 너무 과도하게 행사하는 거다라고 말해서 가족 간의 문제는 불개입하겠다 이런 거. 그렇습니다. 이 법이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 간에 일어나는 재산 범죄, 뭐 사기, 공갈, 횡령, 배임, 강도 손괴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재산 범죄는 이게 설령 실체적으로 유죄가 성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친족 관계가 있으면 형을 면제해서 사실상 처벌을 하지 않는 걸 친족 상도례라고 했는데 이게 1953년에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가족 관계의 모습도 많이 변화하고 그리고 액수도 굉장히 커지는 경우들이 있고 심지어 뭐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는 그런 재산 범죄도 생기는 상황에서 이 친족 상도례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이 제기가 됐고 이번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게 됐습니다. 자, 이게 아마 저 누구죠? 방송의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횡령으로 고소했다는 거예요. 네. 액수가 큽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데 아버지가 내가 했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아버지가 한 거를 결정해 내면 진께 존속이니까 처벌을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친족 상도례 그걸 적용이 그때 되면? 이제 한번 화제가 됐었죠. 그때 무려 액수가 61억 원, 물론 횡령한 혐의였습니다. 물론 이게 다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거 돈 관리 전부 다 아버지인 내가 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보기에 법조인들이 특히 보기에는 아 이건 친족 상도례 때문에. 부자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60억 아니라 600억이라도 지금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자, 그럼, 뭐 아시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인정받지 않았어요. 친형이 처벌을 받았죠. 아, 친형이 처벌을 받았다. 네, 결과적으로는 주장 그렇게 했지만 안 받아들여진 거죠.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할 이유는 뭐예요? 일단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직계 가족 배우자, 동거 가족, 동거 친족 이런 사람들에게만 형을 일괄적으로 면제를 해주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게 야 그래도 여전히 예를 드는 겁니다. 배우자는 용서해줄 필요 있지 않을까. 내지는 금액을 제한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박수홍 씨 같은 경우는 61억이 문제가 됐는데도 그러니까 특정 경제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50억 원 이상 사기 횡령도 지금은 친족상도례 적용을 받아요. 근데 그건 과하지만 예를 들어 상한선을 한 뭐 1억 정해놓고 그 안에서는 뭐 없애는 게 여전히 적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전에 뭐 그냐는 말로 저 어렸을 때 뭐 얘들끼리 뭐 엄마 지갑에서 100원짜리 몇 개만 빼도 법대로 하면 처벌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여전히 살려두고 심한 거는 없애자 이런 식으로 갈지 아니면 그거는 뭐 수사하는 단계에서 알아서 하기로 하고 법은 그냥 아예 없애 이렇게 하는 게 맞을지 국회의원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럼 단순 위헌 판결하는 거랑 헌법 불합치 뭐 다른 거예요? 일단 입법 취지 자체를 존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적용 중지형 헌법 불합치 결정인데요. 일단 즉각 효력은 상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선 입법을 할 때까지 입법 취지를 살린 아까 양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 취지를 살린 보완 입법을 통해서 취지를 유지하되 너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만 빼는 그런 것까지 이제 시한을 두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뭐 단순 위헌 결정을 하면 입법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입법 시한을 정해놓는다고 하면 개선 입법을 촉구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취지를 존중하고 개선 입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잠정 적용 중지
헌법 불합치 결정, 적용 중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피해 가족 구성원 안에서 예. 피해자가 어떤 직접적인 사무 의사 능력이나 이런 게 결여된 경우에는 사실상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피해자가 뭐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어요라고 법에 호소하는 길 자체를 막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선 입법을 하게 된다고 하면 뭐 친고죄라든가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양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금액의 상한을 정해두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게 결국에는 국회로 이제는 공이 넘어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회로 공이 넘어가면 빨리 되는 일은 잘 없는데 근데 어쨌든 기한은 정해놨으니까. 예, 정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내년 12월 31일까지 한 1년 6개월 안에 국회에서 개정하라는 겁니다. 이거 사실 개정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 이건 예. 근데 어렵게 들어가면 또 한없이 어려워져요. 예. 자, 그러면 예. 당장 오늘부터 어떻게 되는 예. 거예요? 오늘 아버지 돈을 슬쩍했다. 중지. 중지? 적용 중지. 중지인데 처벌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예. 일단은 재판을 미루겠죠. 그래서 아. 수사는 하다 사실관계 파악은 다 하더라도 예. 검찰이 아마 이 부분은 이제 기소 중지 이런 식으로 하겠죠. 법원의 재판도 예. 좀 일단 법원의 재판 같은 경우는 예. 넘어가 있는 사건이 근데 넘어가지가 않죠. 예. 공소권이 없으니까 아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아예 뭐 기일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그러면 현실적으로 기일을 뭐 추정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절차가 있는데. 중단이 돼서 예. 개선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마 절차가 근데 중단.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예 대부분의 경우는 검찰 단계에서. 아 그렇겠구나. 예, 예. 검찰 단계에서 아예 기소가 안 될 테니까 법원에서 재판에 걸려 있는 일부 다툼이 있는 경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좀 장애가 있는 경우여서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 때문에 내가 가족이라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예.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처벌을 못 받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갔던 거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예.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지를 시키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두 가지 중요한 이슈를 좀 다뤄봤고 마지막 코너 가야죠. 살롱 네. 드시.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예월.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양변, possible de faire des 오늘은 alertes par téléphone 무슨 portable. 이 뭉크가 그 뭉크예요? 네, 에드바르 뭉크. 오, 아, 이런 그림도 그렸구나. 뭉크의 작품이 한 14,000점 정도 예. 판화 같은 것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절규 하나만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네. 아, 네, 아는 게 그밖에 없어가지고. 아니에요. 사실 그 이유도 있어요. 지금 마침 뭉크 전시회가 한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제가 뭐 소개드리는 작품들 한국에서 직접 보기가 어려운 건데 뭉크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갈 것 같습니까? 좀 가서 보세요 좀 이런데도 맨날 정치 이런 것만 관심 갖지 네. 말고. 양변 갈 거죠? 저는 다녀왔어요. 역시 달라. 여러분 살롱 진짜 계속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시회 다 다닙니다. 어디서 해요? 여기까지 얘기해도 되나? 아이고 그뭐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어요. 안 돼요?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뭉크가 절규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종류의 작품들을 남겼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림은 두 사람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두 사람이고 사실 영어로 이제 two people, the lonely ones라고 해서 외로운 사람들이란 부제가 붙어 있는 그림이고 뭉크가 작품 활동을 하는데 영향을 끼친 3명의 여인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인 밀리라는 사람과의 사랑이 결별이 좀 안 좋게 끝나면서 많은 뭐 상처라든가 이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린 그림이 많은데 이 그림도 그런 어떤 시리즈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림을 보면 두 명의 남녀가 해안가에 서 있는 겁니다. 뒷모습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한 명의 여성은 금발의 하얀 옷을, 남성은 이제 짙은 양복을 입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헤어진 직후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약간 남성 쪽에서 살짝 여성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묘한 분위기가 헤어졌는데 바다를 보고 있으면서 남성의 옷은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해안선의 짙은 색깔과 일체가 돼서 여전히 바닷가에 묶여있는 듯한 모습이 되고요. 네. 이게 잠깐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네. 이거 딱 결혼식 복장 아니에요? 저도 결혼식 복장이라고 그죠? 생각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결혼식 복장인데 예. 결혼식 복장이었는데 결혼식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깨진 건가? 결혼식이면 부부지인 거잖아요. 응. 근데 부부 사이에 지고는 묘한 이게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너무 떨어져 있어. 거리감이 떨어진 있어요. 이 거리감 이런 게 이제 그림의 비법인 거예요. 비법이라기보다 그 표현의 어떤 기술인 거죠. 적당한 거리로 둬서 이 사람들이 지금도 사이가 좋은 건지 떨어져 있는지 그냥 뒷모습만 보고도 알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그런 게 이제 그림인 건데 예. 여성의 모습은
이 해안선과 떨어져서 앞으로 뭔가 저 바다를 향해서 넓은 곳으로 나가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뭐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이 연작들의 다른 그림들에는 이별이라는 제목이 아예 붙어 있기도 한 걸로 봐서 제 해석이 맞는 걸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친족상도례도 다뤘고요. 앞에서 뭐 저기 누구냐 손흥민 선수라든가 아니면 박세리 선수 같은 케이스도 다뤘는데 가족들 간의 문제 때문에 얽매여서 자기 어떤 꿈을 못 펴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잘 펼쳐지고 있던 일들이 좀 망가지는 사례들도 꽤 굉장히 많잖아요. 가족이 소중하지만 때로는 그런 짐이 돼서 외로움이라는 어떤 단어로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떨어지는 것이 또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뭉크가 절규 말고는 없는 것처럼 내지는 뭉크가 어렸을 때 가족 잃고 평생 질병에 시달려서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80 넘게 사실 뭐 경제적으로 또 명예로도 많이 얻고 성공했던 화가였거든요. 근데 그림이 좀 우울하더라고. 다 우울하긴 해요, 실제로. 그래서 뭉크도 가족은 이루지 못했고 본인은 이런 얘기도 해요. 나에게 자식은 없다. 내 자식은 그림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자식들 없고 친척이 없었기 때문에 행복하게 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내 그림을 훔쳐간 자식이 없었구나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었던 계기도 되고 최근에 어느 대학 총장님도 그렇게 나이 들어서 연세에 있을 때까지도 그렇게 활발한 활동하는 비결이 뭐냐 그랬을 때 결혼하지 않았다는 걸 꼽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건 꾸리기 나름이다. 오늘 친족상들도 있고 앞에 또 부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스포츠 스타들도 있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무엇보다 이 그림은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혹시 뭉크 본인과 헤어진 여자친구를 그린 겁니까? 그렇게 추정은 되죠. 밀리라는 여성이었거든요. 그 뭉크의 그림에는 자기와 헤어졌던 여성들이 직접적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들이 많아요. 실제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로 꼽히는 마돈나 같은 경우에도 그부 여성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여성으로 알려져 있고 첫 번째 여성이 이제 이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해안선의 두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질투 이런 그림들이 밀리라고 하는 첫 번째 사랑 때문에 그려진 그림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자식이 없잖아요. 예. 저만 없잖아요. 갑자기 아니 아까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제일 장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장사하고 성공하시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나를 닮은 또 다른 네. 존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세상에 나타날 것인지 보는 그 기쁨은 이 가족 간의 어떤 갈등을 덮을 수 있을 것만큼 크지 않을까. 저는 이런 약간의 그 로망이 있긴 그래서 합니다. 뭉크가 그 마돈나라고는 헤어진 여성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 옆에 또 태아를 조그맣게 또 그려넣게 돼서 가지지 못한 태아에 관한 또 뭐 열망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거 배워갔어요. 뭉크는 절규만 그린 게 아니다. 그림이 만점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여성 그림도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이랬다는 거. 절규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예.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김병철님께서 뭉크라네라고 문자 주셨고 정재균님께서 사건 사랑 돌아왔네요. 원래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안 했어요. 지난주에 없어서 아마.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양지열 변호사, 허주현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